그래 놓고 끊으라고 강요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마시지 못해 죽을 것만 같으면 또 술을 공급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술을 끊어주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생존 목적이 남편 살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술과의 전쟁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로 죽을 것만 같으면 끊어주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에게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박탈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는 목적이 남편이 술 끊어주는 데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할 일뿐만 아니라 사는 목적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남편에게 술을 다시 먹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할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면 끊어주는데 주력하고 남편이 술을 끊으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술을 먹이고 남편을 잘 도와주면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신의 뇌리에 깊게 뿌리박힙니다. 도우려는 중독성이 고착이 된 겁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이 남편이 술을 끊어주는 데 있었는데 그 남편이 술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녀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망한 생각이 그녀를 지배합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남편의 단주에 있었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였는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자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런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이 술을 끊지 못하도록 적당한 순간에 술을 먹여 자기가 도울 일을 만듭니다. 그래야 할 일, 즉 도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술로 고생하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혼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재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술에 학을 뗀 여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재혼의 상대가 지독한 술꾼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도 도우려는 중독증으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존합니다. 이것이 공동의존입니다. 이런 공동의존의 개념이 새로운 것이고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합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당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9년 존슨 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약물 의존과 가족이라는 세미나에서 공동의존을 알코올이 존재하든 아니하든 간에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정서적 상처와 스트레스 행동들이 경험되어지는 가정 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배워진 일련의 비적응적이고 강박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에르노 란셀은 공동의존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성격적 문제나 배워진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의존 치료와 개념 발달에 큰 공헌을 한 사회사업가 사하론 크루스는 공동의존자를 첫째, 알코올 중독과 결혼한 관계 또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 중독 부모나 조부모를 가졌으며 또한 정서적으로 억압된 가족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녀는 곧 대표됐어요. 공동의존입니다. An Amazing Issue라는 에세이에서 얘기 안 넘어가지? 에세이에서 공동의존을 알코올 중독 가장의 모든 구성원들 내에서 발생하는 일차적인 질병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의존과 ACOA 치료의 전문가인 로버트 소비는 공동의존이 일련의 가혹한 규칙과 실제 생활에 개인이 장시간 노출된 결과로서 발달된
감정적이고 심리적이며 행동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멜로디 뷰티는 공동의존이란 다른 사람의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며 남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로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소개한 증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존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배워진 오늘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의존은 병입니까? 공동의존은 병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다른 전문가들은 공동의존을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공동의존자들이 건전치 않은 방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병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또 원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의존을 병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공동의존자들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질병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동의존이 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존을 병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의존의 행동들이 습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의존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자신감, 부정직성, 조절, 혼돈. 조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돈, 완벽주의, 공포, 엄격성, 판단주의, 열등감과 허풍, 자기중심적, 낮은 의사소통 기술, 부정주의,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함, 냉담한 느낌들, 왜곡된 느낌들, 원한 같은 느낌들을 가슴에 담아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고장애들, 자기중심적이고 혼돈된 생각, 강박적인 생각,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을 못함, 이중적인 생각 등입니다. 또 개인적인 도덕성 상실, 타협적인 가치체계, 영혼성의 상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동의존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가 신혼 초에 저희 어머니 15세 시집 오셨는데 아버지는 19살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때 일제 시대니까 돈 벌러 이제 아버지가 한번 나가면은 몇 개월 있다 오기도 하고 몇 달, 아니 몇 년, 한 3년, 5년 만에 온 적도 있대요. 오랜만에 오면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죠. 밤에 잘 때도 꼭 가운데서 주무셨다고. 가운데서 주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종의 집착 이런 것 같아요. 공동의존이라는 게. 집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이 그렇죠. 무력해지고 존재 가치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예. 존재에 집착하다 보니까 남을 조절해서 자기 마음대로 네. 해야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관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관심종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공동의존도 굉장히 심각한 제 심각한 생각에는 문제입니다. 병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대로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